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버티셨습니까? 서로 안부를 물어야 할 정도로 극한 더위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서울 기온 37.8도, 이 관측 사상 7월 최고 기온이고요. 40도를 넘긴 수도권 지역도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살인 더위, 이 경북 구미에선 외국인 노동자가 앉은 채로 숨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더워서 쓰러지는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홍란 기자입니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도심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보니 빽빽하게 밀집한 건물들이 빨갛게 나타납니다. 광화문 광장 한가운데 선 이순신 장군 동상도 온통 붉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7.8도까지 오르며 7월 상순 기준으로 1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야외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할 정도입니다. 목에 수건을 두르고 흐르는 땀을 닦지만 그때뿐입니다. 작년보다 많이 더워요. 그러니까 옷을 한 두세 번 갈아입어야 되는 거죠. 빨아서 쓰고 있어요. 3시간 샀었어요. 뭐 어떻게 저기가 없잖아요. 대책이 없잖아요. 얼음 조끼라도 하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이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네, 숨이 턱턱 막히죠. 그냥 숨이 안 쉬어져요. 1시간에 한 번씩이라도 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양을 마치지 못해요. 어제 경북 구미 공사장에선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앉은 채로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구미 최고 기온은 35도, 남성의 체온은 40도였습니다. 올해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977명이고 사망자도 7명이나 발생했습니다.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사망자도 7명이나 발생해 지난해의 2배를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한낮 외출을 자제하고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마셔 수분을 보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참, 이 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숨이 턱턱 막혀오는데요. 수도권 40도, 대체 하루 새 5도씩이나 급격하게 오르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어서 장호림 기자입니다. 서울 수도권은 어제보다 5도가량 기온이 오른 가운데 40도를 돌파한 곳도 속출했습니다. 공식 기록이 아닌 기상청 자동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된 수치입니다. 경기 의왕은 40.4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광명, 파주 등도 40도를 웃돌았습니다. 주로 수도권 서쪽 지역 기온이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람입니다. 동쪽 산맥을 타고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진 바람이 에어프라이처럼 바짝 말리며 온도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백 산맥을 넘은 바람은 다시 서해안에서 꺾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휘몰아치며 대지를 빨갛게 데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콘크리트 등으로 열이 도시를 빠져나가지 못하는 열섬 현상이 더해지면서 일부 수도권 지역 온도가 더욱 치솟은 겁니다. 그 지점은 주변이 시멘트로 덮여 있어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북쪽에 고기압이 자리 잡게 되면서 폭염 경보 수준에 준하는 높은 기온이 나타났습니다. 수도권보다는 덜했지만 강원 원주와 충북 충주, 천안, 전북 고창 등도 7월 상순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엔 비가 내리고 있지만 내일도 덥다고 합니다. 딱딱한 버터가 7분 만에 물이 되어버리는 이 지면 온도 45도에 육박한 오늘 서울은 어떤 풍경이 펼쳐졌을까요? 이현용 기자가 나가봤습니다. 오늘 서울은 온종일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피부가 따가운 사막 같은 날씨였습니다. 거리에 나온 시민들은 양산이나 모자로 햇볕을 가리거나 건널목서 신호를 기다릴 때도 절로 그늘막 아래로 모여듭니다. 한낮 기온은 38도에 육박하는데 야외 주차장에 세워둔 차들은 뻘겋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차량 표면 온도는 50도를 넘어가기 일쑤. 후끈거리는 차에 도저히 탈 엄두가 안 납니다. 지금 밖에 온도도 한 37도, 38도인데 차에 들어가면 진짜 한 40도가 훨씬 넘는 느낌이어서 진짜 살이 화상 입을 것 같습니다. 미리 틀어놓으니까 그나마 낫습니다. 뜨거운 햇볕까지 뇌지면서 지면 온도는 45도에 육박하는데요. 불을 쓰지 않고도 식재료가 익을지 실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후라이팬을 1시간가량 바깥에 놔뒀습니다. 오후 3시
뜨거운 열기에 팬의 온도는 55도까지 올라갑니다. 딱딱한 버터를 잘라 넣으니 7분 만에 모두 녹아 물처럼 되어버립니다. 달걀도 깨서 넣어봤습니다. 20분 정도 지나니 일부 흰자가 하얗게 변하고 노른자가 굳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햇볕에 노출될 경우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 겁니다. 기상청은 내일도 서울을 비롯해 전국이 오늘만큼 더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좀 시원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불볕 더위가 기승이었던 동해안은 폭염특보가 해제되고 이 바다는 썰렁할 정도로 시원하다고 합니다. 이 강경모 기자가 좀 살만해진 강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릉의 대표 명소인 월화거리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푹푹 찌는 폭염 탓에 인적이 드물었던 거리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모처럼 나들이에 나선 아이도 방긋 웃습니다. 오후 2시 기준 이곳 강릉의 기온은 30도를 조금 넘는데요.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이전보다 5도 가까이 낮습니다.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내려가면서 폭염특보가 해제됐습니다. 일주일 넘게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던 열대야도 사라졌습니다. 불볕더위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면서 주민과 관광객들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어제는 습식 사우나에 있는 것처럼 너무 덥고 습한 날씨였는데요. 오늘은 바닷가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되게 시원하고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일부 동해안 해변엔 바닷물도 차갑습니다. 바닷물 온도를 재보니 22.9도에 그칩니다. 남해나 서해 수온보다 크게 낮습니다. 물이 또 하도 차가우니까 오랫동안은 못 놀겠고 한 조금 놀다가 조금 올라와서 쉬고 또 놀다가 쉬고 그러고 있습니다. 서해와 남해, 제주는 고수온 예비특보가 내려진 반면 동해안 일부 지역엔 냉수대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서고동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트럼프 관세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8월 1일부터 관세 25%. 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여지도 남겨놨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한 상호 관세 서한은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트럼프는 한국과의 무역이 오랜 기간 상호적이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월 보편관세 10%에 개별관세 15%를 더해 25%로 발표한 상호 관세율과 같은 수준입니다. 일본 등 일부 국가의 관세율은 4월과 달라졌는데 그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상호 관세는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되는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면서 미국에 보복 대응을 하면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부터 총 14개국에 보낸 서한을 SNS에 공개했는데 우리나라 서한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게시됐습니다. Can you tell me why he decided to start with South Korea and Japan? Are they annoying him? It's the president's prerogative, and those are the countries he chose. 이번 관세율 적용 시점은 다음 달 1일로 우리로선 약 3주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이번 조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I would say firm, but not 100% firm. If they call up and they say would like to do something a different way, we're going to be open to that. 앞으로 3주간의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율을 낮추거나 발효 시점도 늦출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그런데 궁금해집니다. 트럼프는 왜 서한을 보낸 14개국 중에 가장 먼저 일본, 그다음 한국, 이 동맹국 순서로 보냈을까요? 트럼프의 최측근에게 최주현 워싱턴 특파원이 직접 그 이유 물어봤습니다. 공화당의 4선 비연방 하원의원 캐롤 밀러. 최근 하원의원 43명을 대표해 한국의 플랫폼 정책이 미국 기업을 위협한다고 서한을 보내는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을 최전선에서 지지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트럼프가 14개 나라 중 한국과 일본에 보낸 서한을 먼저 공개한 배경으로 동맹국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two very close allies for us, and we need to work these things out and move forward. So I would say that's his reasoning. 단기간에 협상을 끝내기 위해 우선 가까운 동맹국부터 압박하려는 것이 트럼프의 의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한국의 지지부진한 관세 협상에 만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You all have not come to the table by the deadline that he would let you know that he is serious. 밀러 의원은 한미 협상의 걸림돌로 한국의 각종 비관세 장벽을 지적했습니다. I would say that there are also a lot of non-tariff barriers that are in place in South Korea. It's discriminatory, really. I mean, why would you do that to a close ally? 앞으로 남은 3주 동안 한국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need to continue. If you want to call it a summit, absolutely. Again, we just all need to come to the table.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자, 그럼 미국에 가 있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협상 상황은 어떨까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일본 사례를 보니 빠른 정상회담에 꼭 목맬 일은 아니다. 차근차근 따져보겠다는 기류입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위 실장이 한미 정상회담으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자고 하자 루비오 장관은 공감하며 긴밀히 소통하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유예가 만료되는 다음 달 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합의를 이루어보자는 뜻도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본과 달리 관세 추가 인상이 없었던 점을 긍정적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관세가 인상이 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한 것으로 보고 관세 협상에 있어서 유예 기간을 좀 더 확보했다라는. 정상회담을 마냥 서두르진 않을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상 간 만남은 상황에 따라 섬세하게 판단할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상회담 성사에 매달리면 협상팀의 운신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 관철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내일 오후 귀국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미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이웃 국가 일본은 트럼프 서한을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상회담도 열고 장관도 수차례 미국 갔는데 오히려 1%포인트가 올라간 관세율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매우 유감이라며 쉬운 타협은 없다, 결의를 다졌습니다. 도쿄 송찬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5% 상호 관세율을 통보받은 일본은 아침부터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을 찾아가 7차례나 관세 협상을 해왔지만 지난 4월 첫 발표보다 오히려 관세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서 비상이 걸린 겁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関税率の引き上げを発表したことは誠に遺憾であります。 트럼프는 자동차나 쌀 개방에 소극적인 일본에 대해 버릇이 없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입니다. 日本政府として安易な妥協とこれは避けるということです。求めるべきものは求め、守るべきは守ると。 안 그래도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고전하고 있는데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심지어 자민당 간부인 오노데라 이스노리 정무조사 회장은 편지 한 장으로 통보하는 건 동맹국에 대한 큰 신뢰고 강한 분노를 느낀다며 격한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협상 시한 연장에도 미일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안인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김유진 차장 나왔습니다. 아니,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놓고는 관세 이제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예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올해 4월 상호관세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동맹에 대한 배려는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한 관세 서한을 공개한 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동맹을 먼저 거론한 건 한국과 일본에 직접 충격을 줘 지지부진하다고 판단한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속도가 안 난다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돼 실질적인 관세 협상이 다소 지연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도 늘 한미 동맹 얘기하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오늘 트럼프가 동맹도 가차없이 흔드는 걸 많은 나라들이 지켜봤을 텐데요. 그런 나라들을 상대로 동맹도 예외 없다는 신호를 줘서 더욱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노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본보기가 된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표적으로 삼았다면서 벼랑 끝 전술의 부활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건데 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얻어내려는 게 정확히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 올해 1월에 백악관에 재입성하면서 관세 정책을 통한 미국 경제의 부흥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중재해 자신이 직접 세계 평화를 완성하겠다고 호언장담했었죠. 그런데 사실 성과로 이어진 게 없습니다. 그나마 자기 뜻대로 할 만한 게 관세 정책이라고 보는 건데 트럼프는 한국의 조선업 수준이 뛰어난 걸 알고 있어서 한미 간의 조선업 협력이 더 강화되길 원하고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LNG 사업 참여 등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미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네덜란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트럼프를 잠깐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도 조선협력을 강조했다고 하니 미국이 한국과 조선협력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건 다 나왔던 카드인데 진짜 원하는 게 따로 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선뜻 내주기 좀 더 어려운 거다. 이런 게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비관세 분야인데요. 미국 내 정재계와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문제, 쌀 수입 확대 등과 같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비롯해서 구글 정밀지도 반출과 같은 디지털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는 특히 농민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먹거리 주권과도 연결되는 것인 만큼 이재명 정부 집권 초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정밀지도 반출 문제도 국내 군사안보 시설이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 쉽게 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고 이제 관세 받았어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도 이제 답을 해야 할 텐데 이재명 정부는 그래서 트럼프 정부에 뭘 내줄 수 있을까요? 우리 정부는 우리가 잘하는 일, 그러니까 인공지능, AI나 반도체, 자동차 등 분야에서 미국과 중장기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 보셨듯이 방위비 분담금 같은 안보 사안을 협상 카드로 써서 트럼프가 계속 강조해온 원스톱 쇼핑의 만족도를 조금이라도 높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상 여건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리한 편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아직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데다가 미국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측이 원하는 사안들 중에는 국내 여론이 크게 엇갈리는 항목도 다수 포함돼 있어서 결국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그야말로 시험대가 될 것 같군요. 아는 기자 김유진 차장이었습니다. 네, 감사원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을 실명 비판한 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 민주당 야당 의원들에 맞서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과거 유튜브 출연에서 한 좌파 발언에 대해 감사원이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자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감히 국회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과방위원장 포함해서 민주당 쪽, 야당 쪽 위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위원장은 탄핵안의 부당함을 알리는 차원이라고 반박했지만 감사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정 정당을 거론해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를 감안하면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언한 것과 같아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란 겁니다. 주의는 경징계보다 낮은 수위지만 기관장의 경우 징계 규정이 없어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조치라는 게 감사원 설명입니다. 방통위는 감사 결과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비공개 회의 내용을 왜곡하지 말라고요. 감사원 결과 발표로 이 위원장을 향한 여권의 사퇴 압박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국무위원을 질책했다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습니다. 특정하진 않았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방송 3법 추진에 반대하며 이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을 만들어 보라라고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시가 아닌 의견을 물은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의견을 묻는 대통령의 발언을 업무 지시라고 호도하려 들다니 이진숙 위원장은 얼굴에 철면피를 썼습니까?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 때도 국회에 출석해 여당과 설전을 벌인 이 위원장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방통위를 망가뜨린 이 위원장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과방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최대한 버텨서 핍박받는 보수 여전사 이미지를 만들려는 것 아니겠냐며 재보궐이든 대구시장이든 선거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시내버스가 신호 대기 중이던 SUV를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고 차량을 매단 채 그대로 주행했습니다. 버스 운전자는 당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김대욱 기자입니다. 시내버스 한 대가 신호 대기 중이던 SUV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버스, SUV를 매단 채 사거리를 그대로 넘어갑니다. SUV는 떠밀린 채 도로에 끌려갑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달 16일 오후. 버스는 추돌 직후 150m를 더 달렸고 타고 있던 승객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가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버스 운전자는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억이 없다고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상의 문제가 있나 이렇게 조금 보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자료 같은 걸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당 운전자는 사고 이후 버스 회사에서 퇴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운전자를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한강공원에서 40대 아빠가 7살 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까지 했습니다. 훈육 목적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유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최다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어린이. 그런데 주저앉은 아이의 등을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주먹으로 수차례 때립니다. 아이를 들어 내동댕이 치고 발길질도 합니다. 그리고는 아이 팔을 붙잡고 공원 벤치 쪽으로 끌고 갑니다. 아이가 넘어져 질질 끌려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걱정스럽게 남성과 아이가 향한 쪽을 쳐다봅니다. 남성은 태연하게 시민들을 바라보며 자리를 뜹니다. 지난 3일 오후 10시쯤 서울 광진구 한강시민공원에서 40대 남성이 7살 난 딸을 폭행한 모습입니다.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딸이 스케이트를 제대로 타지 못해 훈육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딸은 타박상을 입었지만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40대 아빠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외국인들이 주택가에서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몽골 출신 불법 체류자들이었는데요. 이 중에는 수배 중이던 남성도 있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외국인 남녀들이 주택가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며 왁자지껄 대화를 나눕니다. 주민의 소음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황급히 인근 주택으로 몸을 감춥니다. 사람들이 도망가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이들이 몽골에서 온 불법 체류자인 걸 확인한 경찰이 체포에 나서는 순간 갑자기 남성 한 명이 골목길을 전력으로 질주해 달아납니다. 경찰관도 곧바로 따라붙어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몽골인 남성은 500여 미터 떨어진 식당 골목에서 결국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달아났던 남성의 휴대폰에서 신분증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폭행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몽골인 남성 4명과 여성 2명을 검거해 출입국 사무소에 인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동해안에서 대형 참치가 1,000마리 넘게 잡혔습니다. 기후변화로 수온이 오르면서 우리 바다에도 참치가 출몰하고 있지만 이렇게 무더기로 잡힌 건 처음입니다. 바다의 로또라 불리는 참치를 잡고도 정작 어민들은 웃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를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곳곳에 참치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최고급 횟감으로 꼽히는 참다랑어입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게 무슨 일이거든. 한 마리 크기가 웬만한 성인 남성보다 큽니다. 2m 40, 몸통만 2m 20이에요. 오늘 오전 경북 영덕군 강구면 앞바다에서 잡힌 대형 참다랑어는 1,300마리가 넘습니다. 마리당 무게가 130에서 150kg에 달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 여파로 동해안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됐지만 대형 참치가 이처럼 한꺼번에 잡힌 건 처음입니다. 큰 성체가 야금야금 비치더니 이번에 한꺼번에 이렇게 됐어요. 최소 수억 원 넘는 귀한 몸이지만 어민들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참다랑어는 어획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올해 경북 쿼터는 110톤, 이 중 영덕은 35톤에 그칩니다. 오늘 잡힌 참다랑어만 110톤이 넘는데 이미 쿼터를 채운 상태라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폐기할 수밖에 없는데 어민들로서는 잡을수록 손해입니다. 영덕군은 정부에 쿼터 확대 등 대응책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날씨도 점점 더 높아지고 하면 이런 상황이 더 빗물이 발생하는데 초과 포획되는 어획량이 돼가 정부에서 수매를 해준다든지. 귀한 참다랑어를 잡고도 손 쓸 수 없는 어민들의 고민만 깊어집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뉴욕 증시에선 테슬라 주가가 급락하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가 붕괴됐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아메리카당 창당 선언이 직격탄이 됐습니다. 뉴욕 조아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7% 가까이 급락하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가 붕괴됐습니다. 하루 만에 날아간 시총은 6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3조 원이 넘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아메리카당 창당을 선언하며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자 오너 리스크가 커졌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자금 회수에 나선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완전한 탈선이라며 비판적 반응을 보이자 월가의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머스크와 트럼프 사이에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올해 들어서만 27% 하락했습니다. 특히 상반기 테슬라 판매량이 1년 전에 비해 13% 감소한 데다 트럼프의 감세 법안 통과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도 2달 뒤 끝나기 때문에 최악의 시기에 창당 얘기를 꺼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양당제가 공고한 미국 정치에서 제3정당이 성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현실론도 나옵니다. 이에 뉴욕타임스는 미국에서 새로운 전국적 정당을 만드는 것은 인간을 화성에 보내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며 향후에도 주가 하락 등 테슬라 오너 리스크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서로 칭찬 폭탄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네타냐후는 아예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서한까지 건넸는데요. 이런 밀착 관계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미 백악관을 찾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도중 갑자기 품에서 노벨 평화상 추천 서한을 꺼내 트럼프의 손에 쥐어줍니다. He's forging peace as we speak in one country and one region after the other. So I want to present to you, Mr. President, the letter I sent to the Nobel Prize Committee. 지난달 이란 핵시설 폭격 당시 미국의 도움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트럼프를 치켜 세운 겁니다. 트럼프도 네타냐후의 애칭을 쓰면서 화답했습니다. Well, thank you very much. Coming from you in particular, this is very meaningful. Thank you very much, baby. 집권 1기 때부터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하는 트럼프를 공략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열흘 전인 지난달 28일, 트럼프는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는 네타냐후에 대해 내가 겪은 마녀 사냥과 비슷하다, 네타냐후를 풀어주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해 실제 재판이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런 밀착 관계가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가자지구를 국제휴양지로 만들자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네타냐후는 훌륭한 비전이라며 가자 주민들이 떠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네, 미국 텍사스주를 덮친 기록적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름 캠프에 참가했다 실종된 어린이 27명도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버스에 탄 소녀들이 찬송가를 부르며 홍수 지역에서 대피합니다. 하지만 잠시 뒤 불어난 강물이 도로를 삼킬 듯이 밀려듭니다. 나무가 뿌리채 뽑혀 있는 등 폭우가 핥히고 간 곳은 처참함 그 자체입니다. Oh my God, oh my God. 이들이 머물렀던 곳은 미국 텍사스주의 캠프 미스틱. 지난주 8살 안팎의 여자 어린이 약 750명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버스에 탄 아이들은 무사히 구조됐지만 과달루페 강변에서 캠핑을 하던 어린이 27명은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들을 구하려던 70대 캠프 책임자도 목숨을 잃었고 교사와 어린이 1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Best friends, my boss, my godchildren, but it's those people that still haven't been found. CNN은 현재까지 사망자가 104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헬리콥터와 보트, 드론까지 투입해 실종자들을 찾고 있지만 호우와 악천후가 이어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피 경보가 제때 내려지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국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1일 재난 현장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중국에서는 갑작스럽게 몰아친 돌풍으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시속 70km에 달하는 강한 비바람에 유리창이 깨지고 가로수도 뽑혔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거센 바람에 건물 지붕이 뜯기고 공사장 가림막도 날아가 버립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3륜차가 쓰러지자 맞은편 배달기사는 아슬아슬 피해갑니다. 건물 밖에 있던 쓰레기통과 의자, 탁자 등은 종잇장처럼 바람에 쓸려갑니다. 바깥에서 작업 중이던 사람은 강한 바람에 맥없이 뒷걸음칩니다. 건물에서 물건이 떨어지자 사람들은 혼비백산하며 피합니다. 강풍에 유리창이 깨져 비바람이 들이친 집안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2시쯤 중국 동부 산둥성 진안시에 시속 70km의 돌풍과 최고 50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는 최근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지적으로 상층부 찬 공기가 만나면서 돌풍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이번 여름 뇌우와 우박을 동반한 돌풍이 지역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국립박물관 여기저기 많죠. 주민들 세금으로 지어진 박물관이니만큼 제대로 관리하라고 정부가 평가 제도를 도입했는데 100점을 받든 0점을 받든 아무 차이가 없다는데요. 유명무실한 박물관 평가 제도 배준석 기자가 현장 카메라에서 취재했습니다. 고구려 마을은 당시 생활상을 체험해보는 박물관인데 앙꼬라 할 수 있는 체험관이 3년째 폐쇄 중입니다. 개방은 안 되어 있어요. 철거의 계획 중이에요. 좀 이유가 있는 거죠? 안전진단 결과를 받았는데 이게 위험이 있어가지고 개방을 안 하고 있어요. 볼 수 있는 건 5분 남짓 돌면 끝나는 유적 전시 몇 점이 전부입니다. 방문객 생각을 물으려 했는데 방문객이 없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박물관 부실 관리 맡겠다며 정부가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하지만 이 평가 제도 자체가 허술합니다. 이번엔 인천에 있는 박물관에 갔습니다. 자장면 배달 체험이라며 설치한 자전거는 부서진 채 방치 중입니다. 인근 박물관 체험 공간엔 연필 세 자루가 전부이고 포토존이라고 설치한 곳은 계단과 난간밖에 없습니다. 복제품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은 인근 주민조차 생소해합니다. 박물관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 여기 2층이. 그게 박물관이라고 하는구나. 세 곳 모두 3년 전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평가에서 커트라인을 넘지 못한 곳입니다. 100점 만점에 70점을 넘으면 정부가 인증을 주는데 못 넘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첩첩산중에 덩그러니 놓인 이 박물관은 짓는데 100억 원이 들었습니다. 주차장은 텅 비었고 관람객도 없습니다. 내부는 고장난 체험시설과 동식물 사진이 전부입니다. 박물관인데 보시다시피 사진으로 다 채워져 있네요. 이 박물관은 2017년 평가 제도가 생긴 이후 3번 진행한 평가에서 모두 기준 점수 미달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평가에서는 25점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 매년 영월군 예산이 2억 원씩 투입됐습니다. 금년도에 아마 박물관 등록은 취소하려고 그러거든요. 운영이 어렵기도 하고 아니다. 평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문체부에 물었습니다. 그럼 100점 맞으나 0점 맞으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진흥법 선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드리는 페널티는 없습니다. 문체부는 올해도 인력과 예산을 들여 박물관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분들은 한 60명 내외, 한 3억 내외 정도? 유명무실한 평가 제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 카메라 배준석입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어제 혁신위원장을 사퇴하며 쌍권에 대한 인적쇄신 논의가 막혔기 때문이라고 밝혔죠. 그 쌍권이 일제히 반격에 나섰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혁신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자신의 영달을 위한 스포트라이트로 삼은 자체가 혁신 대상이라며 안철수 의원을 직격했습니다. 지난주 혁신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다며 사무실로 찾아와 놓고 인적 쇄신 대상으로 언급한 게 다소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낮다며 주변에서 전당대회 욕심을 자극한 것 아니냐고도 했습니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이익 추구를 마치 공익과 개혁인 양 포장하며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는 저열한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당 내에서도 안희원 성토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사실은 그 방법이 너무 미숙했다. 하여간에 제가 예견한 대로 안철수 혁신위원장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어려울 때는 가장 필요한 것이 선당 후사 자세거든요. 안타깝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실망도 하고 그랬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재차 인적 쇄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먼저 가장 최소한의 인적 쇄신부터 시작해야죠. 그래야지 국민들이 우리 당이 바뀌려고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요.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정직하지 못했다며 안 의원을 비판하면서도 친윤 핵심들은 목소리를 안 내는 게 좋겠다며 양비론을 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의원 100여 명과 내란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유죄 확정된 사면이 제한되고 국민의힘은 국고 보조금을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게 협치냐며 반발했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당권에 도전하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을 당대표로 지지하는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내란범의 사면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경우 사면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 보조금을 차단하겠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당적을 뒀던 국민의힘을 정조준한 겁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받은 국고 보조금은 환수되고 앞으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엄 이후 국민의힘이 받은 국고 보조금은 108억 원에 달합니다. 윤석열 내란을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시키는 윤석열 내란 심판 최종 종결판입니다. 박 의원은 제2의 50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 김건희 내란 청문회도 열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말로는 협치를 주장하면서 행동은 협치와 거리가 멀다며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팀이 김영선 전 의원의 자택 등 10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의원 조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공천을 양보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특검은 이 진술의 진위 확인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국회 사무실로 특검 수사관들이 들어갑니다. 안에서 무언가를 논의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은 윤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김 전 검사가 김 전 의원 지역구인 창원 의창에 공천받을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이 앞서 검찰 조사에서 22대 총선 전 김건희 여사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가 김상민 부장검사에게 공천을 양보해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걸어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공천 개입 의혹으로 조사받은 명태균 씨가 비슷한 주장을 편 적이 있지만 통화 당사자로 지목된 김 전 의원이 검찰 조사에서 인정한 건 처음입니다. 특검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도 이 통화의 성격과 목적, 통화 외에 추가적인 김 전 부장검사 공천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김 여사 측은 김 전 의원과의 통화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강 후보자가 스톡옵션 행사 때 비과세 한도를 늘려주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이 법 통과 후에 후보자 배우자가 스톡옵션을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스톡옵션 관련해 인지하지 못했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최지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1년 10월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연 5천만 원까지 늘려주는 게 골자입니다. 스톡옵션은 임직원이 자사 주식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법안은 유사 법안들과 묶여 2021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강 후보자 남편 변모 씨는 자신이 감사로 재직 중인 벤처업체에서 한 주당 6,640원에 주식 1만 주를 살 수 있는 스톡옵션을 받았습니다. 앞서 2021년 3월엔 스톡옵션을 받았다가 취소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변 씨가 2021년에는 스톡옵션을 사양해 취소됐다며 이듬해엔 사양 의사를 안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 주가는 지난해 코스닥 상장 직후 주당 12,000원대까지 올랐지만 현재는 3,000원대 수준입니다. 강 후보자 측은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채널A의 질의에 대해 발의 시점에는 배우자가 스톡옵션을 갖고 있지 않았고 스톡옵션과 관련해 후보자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문 표절 의혹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후보자의 논문을 보면 이런 글자가 나오는데요. 자, 야당은 제자 논문을 급하게 베껴 쓰다 발생한 오타라면서 힘없는 제자를 노린 권력형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왼쪽은 2003년 실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오른쪽은 2002년 제자의 충남대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똑같은 부분만 표시해보니 문장부터 수식까지 같습니다. 논문의 다른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러한 논문을 공개하면서 힘없는 제자를 노린 권력형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10m 정도의 정자가 영문으로 쓰인 것을 두고 급하게 베껴 쓰다 오타도 냈다며 표절 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김병준, 박근혜 정부 당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같은 이유로 물러났다는 겁니다. 민주당 기억하십니까? 지난 정부 3년 내내 논문 표절, 연구 윤리에 대해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쳐오지 않으셨습니까? 정권이 바뀌었으니 논문 표절 기준이 낮아진 겁니까? 이 후보자의 충남대 제자들은 논문 가로채기 의혹은 억측이라며 교수님이 연구 기획부터 직접 수행했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 뭘 싹 바꿨습니까? 네, 바로 얼굴입니다. 국회 국방위에서 다음 주에 있을 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논의했는데요. 민주당이 안면, 즉 얼굴을 싹 바꿨다는 야당 비판이 나왔습니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과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가 바뀌고 나니까 풍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싹 안면을 바꿔가지고 이제 검증 자체를 비공식으로 하지 말자. 이건 참 내로남불이구나. 그러니까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건데 또 민주당이 야당일 땐 저러지 않았다는 거네요. 네, 야당일 땐 도덕성 검증을 강조했었죠. 당시 야당 간사였던 김병주 의원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을 해야 되겠다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능력과 비전을 갖추고 도덕성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검증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비공개로 하자는 주장인데 사실 늘 여당이 주장하지만 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 때도 이 여야 합의로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한 적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막판에 공방이 벌어지면서 흐지부지 됐습니다. 비공개로 하려면 더 철저한 도덕성 검증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진짜가 숨어 있어요? 누가요? 네, 국민의힘을 움직이는 진짜 실세가 있다는 건데요. 드러난 친윤계가 아닌 언더찐윤이라는 용어가 정치권에서 화제입니다. 언더찐윤이라는 이런 말도 막 나오잖아요. 크게 드러나지 않게 일하지도 않았으면서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들의 그 가오를 듣기 위한 일종의 이익 공동체로 형성되어 있지 않을까. 그동안 친윤이 주류라 했는데 왜 언더찐윤? 언더예요? 네, 바로 수면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권성동, 윤상현 의원과 같이 드러난 친윤 의원과 달리 실명을 드러내거나 언론에 나오지 않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실체가 있는 거예요? 취재해보니 이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친윤 구심점이 사라졌죠. 이후 영남 중심으로 지역 기반이 확고한 구친윤 세력들이 밑에서 뭉친다는 거죠. 문제는 당 쇄신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신들이 흩어지지 않고 유지하고 있으면 입맛에 맞는 그런 당대표가 선출될 것이고 또 기초자치단체장 공천을 자기 입맛대로 또 할 수 있습니다. 총선에서 자신은 무난히 또 배지를 달고 송원석 의원이 원내대표로 뽑혔을 때 첫 반응이 그 사람 누구지? 그다음에 그 사람이 뭘 했지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윤들이 이제 주로 언더찐윤 얘기를 하던데 실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저들이? 비윤 세력의 말을 들어보면 TK 3선, 즉 송원석 원내대표의 출마와 당선에 언더찐윤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60명 넘게 송 원내대표를 찍었거든요. 비윤들 말을 종합해보면 TK 20명 정도, 나머지 지역은 30명 정도, 이 친윤계 의원들이 물밑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국민의힘 인사는 60명 정도면 이 의총에서 웬만한 건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친윤들은 언더찐윤이란 용어 자체가 악의적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쇄신이 미진하다 보니 당내 이런저런 말들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오늘 서쪽은 불볕더위가 절정에 달했는데요. 서울은 38도에 육박하며 관측 사상 가장 더운 7월 초 날씨였고요. 광명과 파주 곳곳은 40도를 넘겼습니다. 고온건조한 동풍이 서쪽을 달구며 점점 더 꿉꿉한 더위에서 따가운 더위로 바뀝니다. 현재 서쪽과 내륙에 폭염경보가 내려졌고요. 동해안 지역은 특보가 해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10도 가까이 웃돌았는데요. 4호 태풍 다나스가 북태평양 고기압을 지탱하며 때이른 폭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9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난 서울을 비롯해 서쪽과 제주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서울은 36도까지 치솟을 텐데요. 강릉의 낮 기온은 28도에 그치며 서울과 8도 차이가 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수도권과 경북, 제주의 소나기가 지나겠지만 더위는 여전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